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기득권 타파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밝히겠다 이렇게 의지를 또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불붙은 여당의 당권 레이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정치권 핫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묘년 첫날부터 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네, 연일 3대 개혁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손꼽모 본부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 종식을 하면서 상당히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혁 기치를 계속 내걸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조선일보와의 신년 회견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을 찾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다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혁 같은 것, 뭐 노동도 그렇고 교육, 연금 개혁 다 인기 없는 정책인데 이 인기 없는 정책을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고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없어도 그것을 해 나가니 그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해 나가니 국민들이 알아준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국정 운영 동력도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개혁이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그런 시도일 수는 있지만 정권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 알아준다. 이 차원에서 계속 개혁 이야기를 가져가고 이것을 연도하도록 그래서 이번 올해의 국정 과제로 3대 개혁을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은 적자로 작년엔 돌아섰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R&D, 그 첨단 기술, 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세액 공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최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의 이야기? 일단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여전히 국제적인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수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제와 금융 지원, 특히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죠. 반도체와 같은 것은 지난해에도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반도체 학과를 수도권에까지도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던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연구개발지원연대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작년 국무회의에서도 각각의 부처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각각의 부처가 단순히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가 노력을 함으로써 그 기업이 좀 더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이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당분간 개각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연말부터 연초에는 상당한 폭의 개각 그리고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업무 충실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식의 그 윤석열 스타일의 어떤 그 정책 국정 운영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사 정책에 있어서 네. 흔히 하는 말로 국면 전환용으로 무슨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재인 그 정부 때처럼 네.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쇼 정치는 하지 않겠다 하는 예. 이런 윤석열 방식의 네. 그런 국정 기조를 갖다가 천명하고 네.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게 예. 바로 이제 그 장관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네. 흔들림 없이 이 금년에 추진하기로 한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예. 위해서는 인사에 그 입고하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장관들을 갖다가 좀 네. 다잡는 그런 의미도 있다. 예.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윤 대통령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인 북한의 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이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Biden,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대통령이 노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자르는 어떤 화법도 되게 이례적인 화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이 공동핵 연습, 공동핵 기획이라는 게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이슈가 아니고 미국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국가들과의 뭐 조율이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조율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김의겸 대변인은 뭐 한 방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던데요. 자, 송 본부장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조선일보 회견에서 지금 한국,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기자가 로이터 통신 기자가 바이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네. 물어봤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아주 시끄러운 데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 아주 짧게 그 공동 핵 연습을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노 한 거예요. 네네. 이 공동 핵 연습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도 해명을 하고 예. 미국 NSC도 해명을 하지만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하는 게 공동 핵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 자산,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핵 자산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는 쪽이니까 네네. 서로 그 기자가 물어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서로 다른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 조율을 안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것이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저 작년 11월에 네. 그 한미 안보 협의회, 그 국방장관들끼리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네. 이것이 그대로 합의를 했어요. 앞으로 저 핵전략 운용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을 한다. 이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미국도 긍정적이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질문 예. 문답 과정에서 네. 약간 본질과 다른 물음을 했고 그것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을 못 들은 것 아니냐. 워낙 예. 그 헬기장 시끄러워서 네. 그래서 정확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라 로이터 기자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Joint Nuclear Exercise, 그러니까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바로 야, 조율도 안 됐는데 무슨 핵 그걸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거두절미하고 기자가 물어서 또 기자 탓을 한다. 그리고 이 엎어진 김칫국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했습니다.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이송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핵전장에 대한 이런 연습,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핵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표현이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서로 북한의 핵 무역에 앞서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연습들이라든가 기획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입으로써 계속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만 굉장히 고조되고 또한 군사위성이라든가 어떤 군비 이것만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서로 간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표현이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북한의 무인 드론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탐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격추시키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문책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어떤 방향으로 다시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열 1위인 박전천 비서를 해임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안보 무능이라든가 또는 대처를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응보가 따른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책임을 돌리면서 어떤 내부의 어떤 군사적 무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이 다양한 전략 자산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 요청을 하셨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건 맞고 다만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 핵 연습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상 계획을 확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요. 한미 양국의 이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미국 쪽 입장도 비슷하게 같이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한 거가 너무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미국에서의 이 얘기가 어떻게 언제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께서 공동 연습이라고 한 게 지금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설명을 한 것을 보면 네.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 훈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모의 훈련이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한다는 것이 네. 모의 훈련을 한다는 것 같은 것인데 단지 바이든이 노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교 예를 들면 외교의 참살이다 아니면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김칫국부터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을 민주당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방부도 즉각 설명이 나섰습니다. 한미 간 핵전력 운용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SCM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네,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동의 핵 연습이라는 개념이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것을 미국 측에서 전면적으로 노라고 부인한 것이고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미국은 사실상 나토와 뭔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개념과 들어맞는 것은 네. 아닐 뿐더러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 어느 국가와도 공동 핵 연습을 하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핵 국가와 핵무기를 이렇게 연습하게 되는 것 자체가 비확산 규범 자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요. 다만 이 논란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되었던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세부 조율 중이다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년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 정도로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돼서 한국이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도 단어 선택이라든지 최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 세부 합의 중인 내용,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병력이 동원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도상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핵 전력과 우리의 이 뭐 콜라보라 그럴까요? 이 합동훈련 같은 것들이 좀 기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국과의 핵 관련 공동 연습 그리고 공동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 함으로써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미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 일단락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북한 핵 확산을 억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의 그럼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전국 각지에서 무지개색, 정체불명의 이 빛이 밤에 나타나서 놀랐던 적이 있으셨죠? 그게 바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였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었는데요. 총 4단인 발사체 중에서 2, 3, 4단 분리 그리고 각 엔진의 점화, 연소 시험에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건 맞고 고체 연료 기반의 ICBM과 SLBM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에 좀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고 훨씬 높은 중량을 가진 중량급 위성을 쏘아 올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네,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고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자, 민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쉽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군사 이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군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군사 이성을 쏘면은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을 갖다가 24시간 네. 미국,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실히 파견하고 사전에 그 핵 사용이라든지 하여튼 포함한 재래식 무기라든지 군사 도발을 갖다가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군사적으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저런 기술이 민간에 적용됐을 적에는 예. 우리가 이 벌써 이제 우주 7대 우주 강국이라고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 네. 민간 기술에 적용됐을 적에는 우리가 미래로 가는 미래 세대에게 우주 기술 우주 강국으로서 가는 예.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면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강국으로 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성공해야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북한에서 아까 박정천이 그 서열 1위였던 군서열 1위였던 박정천이 밀려난 게 이 고체 연료 발사 우리의 이 고체 연료 발사체가 성공한 거 이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또 무인기 북한에서 뭐 5대의 무인기가 왔는데 우리가 송골매라고 이 아주 더 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이걸 탐지도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박정천이 실각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근데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우리 한국 상공으로 침범한 무인기가 5대가 아니라 모두 12대였다. 이렇게 본인들은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에 왔던 비행 거리가 짧은 무인기는 우리가 감지도 못했다. 이런 식의 내부 주장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승우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대가 넘어왔는데 예. 5대를 탐지했다가 놓쳤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5대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상황이었는데 네. 북한의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7대가 더 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이 더 무능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 하는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국방부에서 12대가 왔는지 5대만 왔는지 이건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 네. 북한이 굳이 5대를 보내면서 나머지 7대까지도 과시하는 것을 보면 예. 단지 과시용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 무인기, 드론에 대한 방어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과거에는 전차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렀다면 그 수십억 원의 전차를 1, 2억 원의 무인기와 드론이 가서 표적에 그냥 폭탄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그걸 제압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기 또는 전차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네.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무인기, 드론 등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표적 암살에도 굉장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대통령실이는 용산에까지도 무인기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네. 정부는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왔다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말로써 북한에게 이해는 이라는 식으로 무인기가 왔으니까 우리도 보내겠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이 굉장히 전쟁의 위기로 치달아질 수 있고 만에 하나 네. 이것들이 강대강 대치해서 만약에 이게 폭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 위기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 뭐 똑같이 보여주겠다. 뭐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격하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논리이고 예. 심지어 전쟁 위기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미사일 전파를 통해서 미사일로 그걸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네.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우리도 넘어가는 전략은 예.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안보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받으면서 발언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정천이 실각한 이유가 예. 박정천이 김정은 체제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네네. 계속 진급을 해서 지금 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군의 김정은 다음에 2인자였는데 네. 박정천이 왜 실각했느냐. 문재인 정권 때는 승승장구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예. 북한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도 그렇지만 예. 송골매 2대를 똑같은 거리에 내보내서 무인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걸 탐지조차 못한 거예요. 예. 우리는 탐지하고 어느 정도 추적까지 했는데 탐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무인기가 공격기였으면은 김정은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군의 최고 책임자를 바꾸고 그 한때 숙청설이 나돌던 리영기를 다시 그 자리에 앉혔다면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그 어떤 군사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면으로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군의 2인자를 교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우발적인 사고를 염려를 해서 저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오히려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 안전에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딸을 데리고 이 미사일 기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천은 실각이 됐고요.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인기라는 게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무인기였습니다. 그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추하는 것도 미사일로는 쏠 수 없고 뭐 직접 따라가서 뭐 격추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시스템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보낸 거는 6m짜리 송골매거든요. 이거는 큰 걸 보냈는데 아마 북한에서 그걸 탐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각이 한 이유가 됐다. 그리고 고체 비행체 발사한 거 그게 또 박정천을 끌어내리는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북한은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에 이 열병식 훈련장에 한 10,000명, 13,000명 이런 정도 병력이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곧 아마 열병식을 열지 않겠느냐. 자신들이 뭐 과시하는 무기들, 신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열병식으로 한번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 140여 명과 함께 연봉 10%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20억 원이 되는데요.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계층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대통령 연봉은 뭐 동결이 됐고 9급, 8급 올랐지만 위에 4급까지는 뭐 동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공무원 월급들이 지금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 신년 인사회 때 이 당 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과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 주는 분에게는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최근에 보면은 김기현 의원 부부와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은 안 하고 근데 어디서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언론이 그 언론사에서 취재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또 김기현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부인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저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상황이 나서 혹시라도 이 그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이 윤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드러나는 어떤 불공정 경선으로 비춰지면 그 또한 당력을 모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적으로는 공정하다. 어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은 당내 분위기는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요. 흔히 요즘 그 유행어로 많이 떠오르는 그 김장연대.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김기현 의원 측에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김장은 끝났다. 이제 꺼내 먹어야 될 시기가 있고 다른 반찬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요.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불만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러 방향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 근간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본인은 부정도 하지 않고 계속 뭐 2차례 이상 만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4명만 지도부 만찬 이전에 먼저 불러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멤버들만 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당권 레이스가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특정인과 계속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 자체가 아마 내부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요청을 주는 분에게 모두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과의 식사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청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뭐 의원들이 직접 요청을 해서 밥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불러주는 시스템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신다라는 식으로 또는 뭐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뭐 지도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해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신년 인사회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유세 본부장을 맡았던 박대출 의원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만 보면 이게 생각난다면서 대선 유세 때의 어퍼컷 보여줬다. 그러고 합니다. 올해도 파이팅하자 이렇게 주문하신다. 이렇게 적었고요. 어제 새해를 맞아서 대통령실 직원 4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고 이 사진을 같이 찍어주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만 당분간 개각은 없다, 개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일을 하자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이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400명에게 일일이 1대1로 다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행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좀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다. 새해에도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곁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다방면에 나와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나오고 특히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또 산업 문제,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집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도 김건희 여사가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니 그것을 좀 같이 이제 보조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방면으로 이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개각을 안 하겠다는 것도 그러고 400명과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지금 대통령실이 그 초반에 어떤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친윤 쪽이 개입을 했다 해서 거의 한 수십 명이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그것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다스리는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개각 안 하겠다는 것도 원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 지금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말 때문에 또 개각을 하느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를 한번 다스리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대변인과 악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감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괴이하다 그랬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한 장관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조연이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잘 훈련된 배우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잠시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최단 변호사, 두 사람 왜 이렇게 앙숙처럼 된 겁니까? 일단 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악연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나서 아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언급까지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두 사람의 얘기 중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표현을 괴이하다라고 썼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공당이 개인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으로 있었던 뇌물범죄를 비호하는 네. 것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괴이하다고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사람은 맞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질문을 받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 질문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이러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예. 몸집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관심을 받으니까 괴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관심을 받게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괴이하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언급이라고 네. 보입니다. 예, 자 김의겸 대변인 또 한동훈 장관은 잘 훈련된 배우 같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과거 한 장관의 말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그걸 볼 때마다 뭐랄까요, 이렇게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 마이크 앞에서 항상 이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잘 훈련된 어떤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사를 칠 때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인데 배우가 장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보가 거짓말이었다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검사들 이제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거든요.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를 했고 제한 취지 설명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거든요.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던 도어 스태핑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 마이크만 들이대면 준비된 것처럼 다 말을 술술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온다. 뭐 한 장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청산유수죠. 그걸 의식해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승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범죄 수사에 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각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로서 국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국회에서 이런 체포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그 취지를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취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대략적인 개요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무기명 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그것의 증거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건 뭐 전 국민으로 하여금 노웅래 의원은 이미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검사로서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처벌시키고자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처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사도 아니면서 마치 판사인 것처럼 상대방을 범죄자로 확정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본인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장관들은 별로 없어요. 뭐 경제위기 하는데 경제부총리는 별로 보이지 않고요.
오로지 한동훈 장관만이 모든 언론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범죄 수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입으로 정치를 하는 것들은 네.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신의 개인 사건이잖아요. 물론 더 탐사의 행동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굉장히 기분 나쁜 줄은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경찰에서 여러 번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은 기각됐어요. 네. 그나마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타켓을 정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그냥 개개인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사실을 잘 짚어서 표현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무리 칭송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의함에 대한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발언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돈 부스럭거린 그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 뭐 돈 봉투가 됐습니까? 그런 정말 부자연스러운 농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 농담에 대해서 어떻게 공당이 범죄자를 갖다 감쌀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개의하다고 한 거예요. 그걸 김의겸 의원이 개의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언쟁이 됐는데 제가 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김의겸 대변인을 갖다가 경질해야 돼요. 김의겸 대변인은요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째. 이번에 개의한 장관 그랬죠. 아까 방금 전에 나온 바이든 발언 가지고 또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청담동 발언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EU 베르난데스 대사 허위 발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가만히 놔두고 자기 방탄벽으로 번변인 이재명 대표가 대변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 개의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 김의겸 대변인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개의한 대변이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이중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의 방탄벽을 이용해서 공당 민주당을 갖다가 이용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근의 행보야말로 정말 개의한 대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발언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마치 국민의힘 대변인 같죠.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이고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에야 사실 요즘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정치권의 특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역행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저 역시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일 뿐이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이나 권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개의하다, 아쉬운 일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언론 앞에서 한 당이 한 결정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표결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개의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도하게 정치적인 발언과 비판을 통해서 본인이 사실상 국무위원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이다라고 보여질 만큼 좀 과도하게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괴이하다고 한 건 이제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돈 봉투 소리가 다 녹음돼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옆에 김남국 의원 뭐 돈 받는 것 같습니다. 봉투 소리가 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웃기더냐 별로 우습지도 않더라 괴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뭐 부결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넘친다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것은 넘치는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태핑을 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어스태핑이 혼자 본인이 가다가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으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유서 체포동의안 이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던 뭐 가짜 뉴스들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직책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비호를 하기를 즐기다 보니까는 이것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워낙 지금 민주당 주변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금수완박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치행용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단초를 제기한 일들이 많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것이 쏠리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의하다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 그러면은 돈봉투 부수록 이런 것이 그전에 장관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상세히 하느냐? 어쩌면 그전에 장관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국회의원이 어떤 혐의가 있고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범법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적인 판단을 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은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고 한동훈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또 혹시나 같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일 때나 이런 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계속 체포동의안이 어떤 방탄 그 용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것이 뭐 혹시나 상정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국민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물론 한동훈 장관의 그 괴이하다라는 발언 자체는 그 유머,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던 유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는 하나 사실 첫 부분만 유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나중에는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그 유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표면적인 질문에 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드립니다. 뭐 한 장관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전방에 나선 이 공격수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서로의 진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에서의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지도로 보면은 차기 지도자 반열에 오를 정도니까요.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가장 차이가 나는 점, 그건 바로 경제계에 대한 입장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근무일인 어제 오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건 7년 만이었는데요.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저희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경제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저희도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커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통령이 7년 만에 저런 경제계 신년 인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현재 이 대통령이 친기업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저러한 행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제대로 해야 국민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굴러가는 것을 전 정부와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봤다면 지금 현재 정부는 기업이
먼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것을 신기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의 경제가 나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인 것이지 이 낡은 규제의 타파와 세제와 금융, 통한, 투자 지원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은 현재 3대 개혁의 국정과제인 것이고요. 이 낡은 규제의 타파와 세제와 금융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직역에서의 낡은 규제를 다 타파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기업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있고 중국이 한국의 신산업들을 잠식하면서 경쟁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당연히 선순환 경제, 뭐 세액 공제를 네. 통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건 뭐 이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서민이고 경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친기업적 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공장을 짓고 국내 기업에서 이런 노동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시간을 늘려주고 임금은 줄이는 또는 고정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만 좋아지고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기업적 정책을 통해서 뭐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뭐 경제적인 외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서민들의 삶도 조금 더 보듬어 주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업만 좋아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만큼 그런 거기에 따른 또 부가이익이 나와야지만 얼마나 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당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윤 대통령 신년 인사에 참석하자마자 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보통 불리죠. 대구 경북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굴입니다. 굴무 선산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TK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제 수술복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가 코로나 1차 대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권 인천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의성입니다.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신장 TK인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인연 다 끌어들여서 본인이 TK, 대구 경북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거는 당원 100%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TK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송 부총장님.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나서 그 김기현 의원이 서울에서 생방송 때문에 못 갔고 조경태 의원이 부산 일정 때문에 못 갔고 나머지 전부 다 갔어요. 그런데 어제 대구에서 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대구시 경북도당 신년 인사회, 하나는 한 언론사가 하는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의 인연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책임 당원, 당원 투표로 이 룰이 바뀌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 중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영남에서 한 40%, 그전에 50%였는데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한 40%가 됐고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 비율이 그전에 한 30% 선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권역별로 하면 가장 많은 책임 당원이 있고 더구나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게 투표율이 높고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에 와 있는 초량 이 대구 경북인들, 초량 대구 경북인들도 상당히 이 당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승부처를 최대 승부처를 지금 대구 경북으로 보고 이렇게 그 대구 경북으로 갔는데 지금 대구 경북의 대표 주자는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친윤 쪽에서 좀 배척을 하는 예. 그런 상황에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자, 적합도 조사, 뭐 SBS, MBC, 뉴시스 이런 데서 한 건데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돕니다. 여기는 유승민 의원의 이름은, 전 의원의 이름은 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심 100%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당권 주자들이 윤심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건 당원입니다만 지금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의 뜻이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윤심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것은 민심을 얻어야 된다. 저는 민핵관이다. 우리 의원들이 주저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서 윤 대통령 만났고 캠프 제가 다 꾸리고 제가 다 심부름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친윤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저는 이미 대통령과 단일화도 했고 인수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심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이게 뭐 대통령께서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핵심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가세하면서 이게 김장연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뜻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다만 권성동 의원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니까 이게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 나 의원은 지금 출마 여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도 또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그 여당의 최고 당원으로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또 문심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야당 생활을 했던 보수 정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내가 더 핵심이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고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적에 딱 2명의 국회의원한테 문의 전화를 했답니다. 상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본인들이 직접 윤핵관이라고 나서지도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자연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저는 관련돼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낮으면은 또 마케팅을 안 하죠. 피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안정적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은 것 같으니까 윤심 마케팅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윤상현, 안철수 의원, 수도권 출신 의원입니다.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 모두
여당에게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윤핵관 후보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싸움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 수도권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3년 전에 수도권 출마를 했죠. 종로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참패했죠.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그게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좀 넌센스고요. 아직도 지금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뭐 수도권에서 정치한 거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죠. 여러 우리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보다. 네, 나 의원까지 이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박성미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 출마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질을 보면 수도권 출마 자체가 사실 지금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도권 출마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몇 년 동안 갈아왔던 밭을 버리고 새로운 밭을 갈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는 주장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밥그릇을 다시 반납하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선희 변호사,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이번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이 총선전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하자라고 하는 저러한 의견이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두고 있는 선거는 당대표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다음에 오는 총선을 가장 앞에서 이끌면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당을. 그런데 그런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당대표가 다 같이 후보들은 수도권에 출마를 하자. 지금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권을 둘러싼 경쟁 지금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여론조사한 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이념 갈등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 한 연말 모임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런 게 화제에 오르면 서로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3, 4년 내에 정치적 성향으로 가족, 친구와 불편함을 경험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커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위험한 수준이다. 이게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라져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식사 자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좀 불편하다가 절반이 가깝게 돼 있고요. 40%입니다. 별로 안 불편하다 이게 또 절반 정도 됩니다만 40%는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 결혼이 불편하다가 43.6, 안 불편하다가 45.7,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성향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싫다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인상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대응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크로스예요, 크로스. 완전히 반대. 정책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자, 송 본부장님, 이거 우리나라의 이념이라든지 이 세대 갈등, 정치적 성향 갈등 너무 큰 겁니까, 이게? 저도 오랫동안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또 이념 갈등, 아니면 지역별 갈등, 세대 갈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 그게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수치로 딱 확인이 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해소를 할 텐데 이 제도적인 측면과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은 성자 독식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온 원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때 이 태극기 그리고 여기 촛불 물론 세력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태극기와 촛불이 완전히 갈라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탄생을 하면은 태극기 촛불이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 그때 조국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예. 조국 사태가 터지니 다시 이 조국 수호 아니면은 조국 퇴진 이렇게 서초동과 강화문에서 따로 막 집회가 열렸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 어떤 그 내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양쪽이 갈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 거예요. 대선이 치러졌는데 또 승부차가 0.7%포인트 차로 나니까 지금 이런 것이 완전히 양극단이 돼서 저는 가장 그 전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이 반대 진영의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거의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수치로 나타난 거죠. 가장 문제는 뭐냐면 팩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도외시한다는 거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서로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보면 너무 서로를 비방하는 사회예요. 이 부분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에게 점수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고 국민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대통령도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한다고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도움 없이 개혁할 수 있습니까? 입법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범죄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검찰 일보다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국민들이 이분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실은 80년도에 신군부 세력이 들어서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그걸 부단한 정치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상당히 지역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팬덤 정치가 된 거예요. 팬덤 정치가.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 팬덤 정치를 개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요, 사회과학적 그 연구 결과도 많아요. 사회 통합이 잘 되면요, 자살률도 뚝 떨어져요. 그리고 사회 통합이 잘 되면은요, 그것이 사회적 에너지가 발전 에너지가 돼가지고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높아지면요, 그것은 사회적 리스크가 되고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것이 우선 가장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선 당장 선거구제 개편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무조건 나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만 이런 갈등이 해소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좀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상직 전 의원 지금 구속된 상황이죠. 이상직 전 의원의 주도로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을 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과거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한번 대통령께 한번 안 여쭤보셨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대통령 사위가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네. 이제 여기에 취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그 당시는 이 이상직 의원이 지금 전무이사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실소유주였는지가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실소유주여야지만 본인이 여기에다 취업을 시켜준 것이 뇌물이 예.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그 전 사위가 대국에서 있을 때 주거지와 관련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 돈도 지급을 했고 관련되어서 정말 실소유주가 누군지와 관련된 뭐 비서라든지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태블릿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되어서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전희 의원이 이스타 항공 간부들에게 서씨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위를 소개를 하면서 타 이스타의 고위 간부이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했다라는 진술도 현재 네.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은 지금 현재 거의 실소유주를 이상직 전 의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여기에 서씨를 취직한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예. 결국은 뇌물죄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타이스타젯에 대해서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뇌물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이 검찰이 뭐 증거 자료를 얼마나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밝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용빈관에서 오부 요인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안 왔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올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인사회 이전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이 대표가 출참한 것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2일에 오후 2시에 찍 하고 이메일을 하나 대표실로 보냈답니다. 비서실로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비서실에서 오히려 먼저 그 이메일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데 이렇게 이메일 하나 찍 보내고 그리고 4시간 전에 보내면서 빨리 답변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예의나 무슨 관례를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 번도 안 두고 꼭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면은 참 뭐의 개밥의 도토리예요.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참 어떤 때 화도 하지만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난 갖고 있고 난 그게 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 간 거는 난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뭐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천준호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말로는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석 여부 자체를 애초에 실무진선에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였다고 하나 그 정치권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참석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직접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벤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가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설령 답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행안부가 2시에 이메일을 보내고 6시
시정까지 회신을 해달라라고 했다는데 그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상 네. 이재명 대표를 정말 초청할 생각이 있었느냐 예. 실무적으로 너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 들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간에 이제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선을 했다고 했죠. 이메일에 대해서. 예. 해선이 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해선 받고 갔잖아요. 찍한 예. 그 해선 받고 갔다는데 그걸 만약에 이거 보고를 안 했으면 이것은 상당히 당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도 참석을 안 했으면은 예. 그리고 양산으로 갔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용수회담도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면은 대통령이 초청하는 신년 인사에 가서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이 김만배 씨의 금고직 역할을 하는 두 사람 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은닉한 범죄 수익 중에 수표 148억 원어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건강 호전돼서 이제 13일부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